이슈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유로화입니다. 5월 들어서 유로화의 약세가 두드러졌고요. 그 구간도 상당히 변곡점인 구간에서 이야기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주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공교롭게도 이런 유로화의 약세와 외국인의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의 매수세가 겹쳤습니다. 과연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흐름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인사이드 주제입니다. 유로화의 약세와 함께 시작된 바이코리아 시사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오윤희 운영력 허준식 해설위원 그리고 이혜진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유로화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혜진 기자, 자, 최근 들어서의 유로화 추이는 어땠습니까? 전반적인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도 살펴주시죠. 네, 최근 유로화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8일부터 이제 유로화 가치가 좀 큰 폭으로 하락세가 심화되기 시작했죠. 자, 하지만 앞서서 3월과 4월까지는 좀 고공행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좀 치솟으면서 1.40달러 눈앞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점, 3, 4월까지는 이런 흐름 이어졌다는 점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당시에 2011년 말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기 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디플레이션 위기감이 좀 한켠에서는 좀 고조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하지만 이 5월 8일부터 좀 추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8일부터 좀 빠르게 가파르게 좀 하락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원인이 있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 총재가 다음 달 이제 추가 부양책을 시사하면서 좀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서 하락세가 심화됐고 최근에는 유로 가치가 1.36달러까지 하락하면서 3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했다는 점까지 함께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간밤에도 좀 유로화의 약세는 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그러면은 이 유로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허준식 해설위원. 네. 유로화가 좀 5월 8일경에 1.4달러를 오르나 했더니 거기서 좀 꺾이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원인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드라기 총재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지금 이혜진 기자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날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예상대로 이제 금리는 동결했었습니다만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낮고 일부에서는 이제 디플레를 우려할 정도까지 가는데 하지만 경기도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 때문에 일단 금리는 좀 동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물가 때문에라도 6월에는 금리 인하 또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중앙은행의 예치금리,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봤었고요. 또 드라기 총재도 그 6월 달에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내놨던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최근에 드라기 총재는 유로화 강세가 매우 우려가 되고 6월 달에 이제 비전통적인 수단을 동원한 추가 부양을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22 정책위원들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유로는 이제 5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추가 부양책이란 말은 금융정책에서는 돈을 더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럼 유로가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유로화는 비전통적인 수단이니까 네. 직접적으로 또 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런 쪽으로도 해석이 이해를 했던 것 직접적인 같습니다. 돈의 네. 공급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유로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운영님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이렇게 유로화의 약세라는 흐름은 달러의 강세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화는 꼼짝도 안 해요. 일단 네. 1020원 부분에서 계속 그 부분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달러의 흐름에는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원화 강세 요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그 유로 약세가 좀 급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또 유로존에 지금 국한되어 있는 현상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마켓에 이것이 반영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좀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원화는 그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달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IMF가 그 한국 당국의 빈번한 그 외환 시장 개입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칫 그 시장의
시장에서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입을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볼 때 원화에 대해서 우호적인 뉴스는 좀 없지 않는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선 준비된 차트를 함께 보시게 되시면요. 이 차트는 그 유로 달러의 그 환율을 보여주는 차트가 되겠는데요. 5월 8일 밤 10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0시가 되겠는데요. 드라기의 그 발언에 그 시장이 민감하게 아주 반응을 하면서 100핍 가량이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날 80핍, 이어서 또 60핍 이렇게 계속해서 급락을 보이면서 결국은 시장은 4일 동안 240핍이 빠져서 달러 강세로 전환이 되었었습니다. 이 240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그 우리 지수가 그 4일 만에 240포인트 정도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느껴지시는 그 충격량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충격이 유럽에 전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러한 달러 강세의 원인은 바로 유로 약세죠. 네, 유로 약세의 원인을 또 찾아보게 되면 러시아발 1,600억 유로의 유로존 진입이 되겠습니다. 이 1,600억 유로의 그 존재는 그 드라기 총재가 기자 간담회에서 이 기자와의 대화를 나누던 중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온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전에는 시장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몰랐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1,600억 유로 상당의 금액의 양적 완화가 이루어진 효과가 갑자기 일어났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겠고요. 이 때문에 일시에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되었고 우리 원화는 약세로의 그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IMF 4월 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원화는 여전히 8%가량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한국 정부의 빈번한 시장 간섭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라는 것은 곧 매수를 말하는 거죠. 네. 우리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서 원화 매도와 달러 매수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언급에 그칠 뿐 본격적으로 큰 행동을 보이기에는 보는 눈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인식이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외환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이 물론 당연히 큰 목소리를 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헤지펀드와 같이 이런 시장에 좌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92년도에 보게 되면 조지 소로스는 그 영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파운드화를 놓고 맞대결을 벌여서 일주일 만에 10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규모가 더 컸었는데 영국 정부가 이 눈물겨운 호소하고 또 부탁을 통해서 10억 달러에 합의를 한 것이죠. 일주일 만에요. 결국 정부도 시장에 이길 수 없는 것이 외환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나서기에 애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IMF가 빈번한 시장 간섭에 대해서 주의를 준 마당에 본격적으로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시장의 반응은 아주 냉소적으로 변할 게 뻔합니다. 시장 플레이어들에게 이 원화라는 것은 하나의 종목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영향이 아주 크게 미치게 되겠고요. 당장 우리 같은 경우도 KRX에서 주의를 내린 종목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게 되고 또 매매를 꺼리게 되는데 현재 우리 외환당국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를 위해서 금융당국이 큰 행동을 보이기에는 좀 힘든 이유가 있겠고 달러 초강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에 반전을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원화가 8% 저평가돼 있다 이 말이고 그리고 모든 지금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게 또 혹시 개입해서 요거를 또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는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환율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유독 우리나라한테만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허 의원님 네.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런 유로화 약세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러면 달러 강세를 차치하고 유로 약세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유로화의 약세의 흐름에 한 달 동안 흐름을 쭉 추이를 봤었어요. 봤더니 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보니까 한 5월 8일 경우에 급락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네, 시작을 맞습니다. 했거든요. 네. 연관성을 지어볼 수가 있을까요? 너무 한 달이라서 단기적이라서 네. 좀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매수가 유입된 시점이 이제 8일 이후라고 하면 유로 약세로 이제 유로 차입 후에 캐리가 진행된다는 얘기겠는데요. 그 차입이 심해지면서 이제 유로는 더 약해졌고 이렇게 만들어진 돈들이 우리나라 포함 뭐 신흥국 증시 또 선진 증시로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실제
지난 5월 8일에서 14일까지 한 주간 후행해서 나오고 있는 글로벌 펀드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선진과 신흥시장에 2주 만에 순이익 전환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펀드가 글로벌하게는 110억 달러 순이익이 됐었는데 선진시장 쪽으로는 지금 시황을 보니까 실적 안정세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을 지속 바탕으로 해서 전 지역에서 순이익이 들어왔고요. 신흥시장에서는 중국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투자 심리가 좋아지게 되면서 유입이 됐는데 소폭이었었습니다만 어쨌든 2주 만에 유입 전환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금 표 보시면 선진 쪽으로는 글로벌하게 한 105억 달러, 신흥시장 쪽으로는 한 4억 6천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실 그림 연관된 벤치마크 인덱스 갖고 와봤는데요. 5월 9일 날 이후로 MSCI 일본 제외 아시아 지수 흐름을 보시면 59.69에서 61.51로 올라왔습니다. 지수 기준으로 한 3% 정도 상승이 되고 있고요. 또 ETF가 이머징 마켓 ETF의 경우에는 한 4%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EWI로 전문가들이 아침 개장 전에 이제 어제 뉴욕장에서 한국 네. ETF가 어땠냐라고 주로 보고 네. 있는 사우스 코리아 ETF도 보면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수급과 지수 흐름을 연동된 그 연계해서 보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개연성, 그러니까 유로 자금이 싼 유로 자금이 바꿔지게 되면서 어떤 위험 자산이라든지 선진국 주식 쪽으로 들어갔다. 뭐 채권은 제 체크 못했습니다만 채권 쪽으로도 아마 일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로화의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다고 보시는 거 그렇게 좀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 같은 시점 이후에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금리가 뭐 0.25로 났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 또 돈을 또 푼다고 하니까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자본 투입이 다른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유로화로. 요거는 개연성이 있다고 허 의원은 또 이야기를 좀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유로화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건지 전체적으로 좀 증권가에서 보는 글로벌 환율 전망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혜진 기자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나요? 네, 증권가 의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계속해서 아시겠지만 ECB 유럽중앙은행이 다음 달에 추가 부양책에 나설 가능성은 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좀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글로벌 환율 전쟁 점차 더 심화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유로화가 하락을 하면 상대적으로 달러화라든지 엔화 좀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일본이 EU에 맞서서 이 통화가치 절하 좀 기싸움을 벌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좀 더 보시면 중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증권가에서는 유로화 약세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편입니다. 자,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유로화 추세적으로 약세를 좀 보일 가능성은 낮다라는 의견도 좀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별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하이투자증권입니다. 유로화 약세 압력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보시면 이제 유로존은 부양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은 부양책을 좀 축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 그리고 달러화 강세 흐름이 좀 더 이제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대신증권 쪽에서는 조금 좀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로화 추세 약세로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제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공급이 늘어날지라도 오히려 유로화 수요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유로화 수요 증가가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 이후로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이 좀 더 이제 강화가 되면서 위험 자산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 자산인 유로화 수요는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클레이즈 쪽 의견도 한번 보도록 하죠. 좀 구체적으로 유로화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치가 1.36달러 선 하락 시에 1.33달러 선까지 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혜진 기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유로화의 움직임이 지금 어떻게 돼? 1.36 정도는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약세를 볼 것이냐 지금의 이야기들이 단기적이냐 요것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에 대한 결론 한번 내려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느냐의 부분이 또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허 의원이 어떻습니까? 유로화 약세는
단발성이냐 아니면 추세적이냐 이건 좀 증권가에서 많이 엇갈리고 있네요.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어떻게 보시고요. 네. 이게 네. 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그 환율이니까요. 잠깐 그 통화의 특성을 잠깐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전망을 해드릴게요. 사실 FX는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요인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정 요인 때문에 FX가 방향성이 만들어진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충돌이 많죠. 이 부분 가지고 가장 어려운 트레이딩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항상 생각할 것이 이제 환율에 펀드멘털이 영향을 주고 있냐 아니면 리스키한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냐 또는 어떤 그 돈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용도가 있냐 그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항상 이 환율이 움직임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달러든 유로든 그게 강세로 가는 요인에는 항상 이 큰 세 가지의 어떤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뭐가 강하다 약하다 해서 이건 그것 때문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이 시장의 어려운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전에는 유로가 강세로 가면 오히려 WTI가 좋다 이런 시황이 있었습니다. 유로가 강세로 가면서 더 상품 가격에 더 배팅을 하고 위험자산에 배팅을 하게 되는 그런 시즌이 있었었고 지금은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에서는 유로가 약세로 가야 한국한테 좋을 것이냐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 돈을 갖다가 차입을 해서 매각을 해서 그 돈을 딴 데 쓰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그렇죠. 때는 좋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일단 6월 부양 발언 시에 물가 수준이 이제 변수라는 그런 뉘앙스를 남겼기 때문에요. 어제 일본이 추가 완화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애매해졌습니다. 일본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유로는 시간을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두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리스키한 부분으로 남아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로존의 4월 물가가 0.7%로 낮았고 목표치 2%보다 한참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양이 나올 확률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그래도 높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지금 시장 컨센도 대부분 다 이제 그쪽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금은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국내 증시 영향을 좀 진단해 본다 그러면 전망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다루는 이 자금의 성격이 유로 약세에 기반한 것이라고 한다면 언제든 유로가 6월 6일자를 기점으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정책이 나왔을 때는 강세로 돌아가면서 자금도 일부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예상대로 나와서 계속 유로가 그런 자금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긍정적이겠습니다만 국내 펀드 플로우가 환매 쪽이기 때문에 조금 그 외국인 수급 자체만으로는 아주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유로 약세 기조는 지금 전반적인 구조를 봤을 때는 물가 수준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겠다. 계속 그런 어떤 그 언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성격의 자금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수급 쪽으로도 외국인 수급은 조금 더 매수 쪽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리지는 못해 지금 국내 쪽에 자금이 네네. 계속 환매 우리 쪽이니까 영향력을 봤을 때는요.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방어는 어느 정도 이런 외국인들의 자금이 네, 할 수 그렇다고 있다는 특히 뭐 전자 아까 그 MSCI 지수 내에서 네. 벤치마크에 들어가 있는 그 항목 중에 전자랑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영향권에 직접적으로 놓여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환율 얘기하면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얘기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수급적인 요인과 상당히 긴밀한 역할을 하고 있기 특히 요즘엔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운영위원께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같은 지금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같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로화의 약세와 우리나라의 자금의 흐름, 수급적인 흐름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예. 네, 우선 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이번 유로 급락은 원인이 아니라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현상이요? 네. 한 곳으로 소환되었던 자금들이 일시에 풀려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현상으로 한숨 돌린 ECB가 추가적인 후속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7월 초까지는 유로 약세가 어떻게 보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들어온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의 성격을 보자면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자금은 또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다, 급속히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달러 강세가 전환이 되면 워낙 약세가 되는 것이 그동안의 자연스러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네. 기축통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원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외부적으로 그런 원인들 때문에 약세 전환 당분간 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 그렇게 반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 엔 차트를 보게 되면 치열한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뭐 미국의 초저금리 양적 완화와 또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충분히 대결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되겠죠. 네네. 네, 우리나라 시장이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원하는 달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엔화에 대해서도 반응을 못하고 있고요. 결국 먹어야 될 걸 못 먹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손실이 나게 되죠. 그래서 개인이 어렵다고 지금 말을 하시는 겁니다. 2000선이 넘어서부터 오히려 장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금이 모이게 되면 반드시 행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이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이런 장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이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또 스캘핑이라든가 데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확정지어서 자금 관리에 힘써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 전략이 가장 효과적으로 먹히는 시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스캘핑, 그러니까 빠른 매매를 이렇게 통틀어서 말을 하게 된다면 그런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 어떻게 수익을 확정짓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시장이 아무래도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장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유로와 관련된 시장 전략까지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요. 함께 참여해주신 토마토 투자자분 오윤희 운영력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 이혜진 기자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인슈 인사이드 함께 해봤습니다.